코로나19 확진자가 열흘 연속으로 2,000명을 넘겼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체계 전환을 예고하고 있지만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확진자도 2,000명을 넘었습니다, 변호사님. 계속해서 열흘 연속으로 2,000명 넘게 나오고 있는데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열흘째 2,000명대, 구체적으로 2,086명이 오늘 자정을 기해서 집계가 됐습니다. 전날보다 한 160여 명이 줄어든 수치라고는 하지만 네. 방역당국의 진단에 따르면 이게 주말이라 검사 건수가 다소 줄었기 때문에 확진자 수치도 적게 나온 것이지 어떤 확산세가 주춤한 것은 아니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이 네 자릿수 기록을 하는 것도 지금 거의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수치를 살펴보면 물론 수도권에 이 확진자들이 집중돼 있긴 합니다. 무려 74.3%인 1,529명 정도가 수도권에서 나오긴 했는데 뭐 경기, 인천 순으로 집계되고 있긴 하지만 17개 시도 전역에서 현재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우려가 되는 것은 뭐 내일도 대체 휴일로 한 3일 연속 휴일이 예정돼 있고 그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연휴가 예정돼 있어서 어제 하루만 해도 추석 첫째 날보다 교통량이 더 증가했다라는 게 또 나온 집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동량 그리고 접촉량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 방역 당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네. 오늘 발표된 확진자 수가 주말 기준으로는 두 번째 규모라고 하네요. 되게 많이 나온 건데 지금 확진자가 늘 때는 갑자기 확 늘고 줄어들 때는 또 천천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러스 자체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전파력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폭증하는 경향성은 있고 감소할 때는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추석 연휴 9월 25일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3,200명까지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를 했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2,000명대로 감소를 하긴 했는데 물론 서서히 감소를 하는 경향성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석 여파의 그 영향은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 두 번의 그 대체 휴일로 연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또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추석 연휴 영향은 언제까지 갈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어느 정도 이제 큰 폭의 영향을 미친 거는 다소 이제 벗어났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전히 영향은 그래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대체휴일, 공휴일하고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약간 더 영향을 좀 더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점, 그러니까 지금 4차 유행의 정점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순 정도 이후에나 정점을 보이다가 또 크게 감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좀 그나마 다행인 건 백신 접종률이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1차 접종이 인구 대비로 하면 77%가 넘었고요. 18세 이상만 하면 거의 90%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왔네요. 2차 접종률도 인구 대비 50%가 넘었고요. 지금 백신 접종률로 봤을 때 지금 정부는 다음 달에는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느 정도 시점에 전환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위드 코로나 단계별 일상 회복 방안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11월 초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위드 코로나의 전환 시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백신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이 다 접종이 완료된 이후에 실시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11월 초 기준을 잡는 게 10월 말쯤이면 지금 인구 대비 80% 정도가 접종이 완료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시점이 얼추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원하시는 분들이 다 접종이 완료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시점에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검토는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나머지 미접종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소아청소년들도 미접종 상태이기 때문에 이 미접종 상태에 있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 위중증이 발생을 하면서 1차만 접종을 맞고 2차를 못 맞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불완전 접종 상태인 분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관건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집단 감염은 줄질 않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수도권 집단 감염이 유독 심각한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병원 그리고 학원 그리고 시장 발 집단 감염이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요. 가락시장에서 한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한 2달 정도가 지났는데 가락시장에서만 나온 확진자가 지금 무려 한 800여 명 가까이 되고 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보면 첫 확진자가 나온 게 8월 31일이었습니다. 그 시장 종사자였는데 종사자가 여러 명을 접촉을 하다 보니까 2달이 경과한 지금 시점까지 802명 확진자가 나왔고 종사자뿐만 아니라 그 시장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 종사자의 가족들까지 해서 N차 감염자까지 1명이 집계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 가락시장뿐만 아니라 구리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누적 확진자가 23명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종사자 3,000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리 도매시장 발 확진자가 또 더 나올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학원발 집단 감염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예.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 같은 경우에는 누적 감염자가 37명으로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전국 단위로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수도권 상황이 좀 안 좋은데 지금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비율이 30% 후반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면 사실 우리가 감염을 간신히 막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감염 경로 조사 중인 사례가 뭐 30% 후반대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안 오래됐거든요. 예. 이 부분은 실제로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 역학조사관들의 어떤 인력 문제, 그러니까 한계가 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거에 확진자가 적을 때보다는 이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거기에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확진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봐도 수도권 임시선별진료 검사소에서 6만여 건의 검사가 있었고요. 그중에 492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만여 명이고 그중에 50명 정도가 확진이 됐는데 이렇게 합치면 한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로 역학조사관들이 감염 경로를 분석하는 집중하는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촉자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확진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감염 경로 조사에 있어서 좀 한계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감염이 크게 확산돼 있고 그리고 임시선별 검사소에서 확진되는 그 비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렇게 감염 경로가 확인이 안 된 사례가 80%대 후반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구조적인 어떤 부분이지 실제로 현재 방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금 2주 동안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결혼식이나 돌잔치 같은 건 좀 방역 수칙이 완화가 됐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뭐 결혼식, 돌잔치 각각 별로 짚어드리자면 결혼식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식사를 하면 49명, 식사를 하지 않으면 99명까지 손님 초대가 가능했습니다. 이 부분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2배씩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최대 초청할 수 있는 손님이 99명, 예. 식사를 하지 않는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199명인데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거는 종전의 기준, 그러니까 49명 그리고 99명에서 나머지 그 2배가 늘어나는 수치는 다 접종 완료자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2주가 지나서 항체가 생긴 그런 접종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초청을 할 때 사실 저희가 뭐 결혼식을 치르거나 할 때 손님을 선별하는 작업 자체도 어려운데 이제는 접종 완료 여부로 또 그 수치를 맞춰야 된다는 점. 예. 좀 번거로우실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돌잔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3단계는 16명까지 초대가 가능했고 예. 4단계 지역 같은 경우에는 6시를 기점으로 그 전에는 4명, 후에는 2명. 그러니까 사실상 4단계에서는 돌잔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이 일원화돼서 3단계, 4단계 할 거 없이 돌잔치 인원수는 모두 49명까지 초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유념하셔야 될 것은 종전의 3단계, 4단계 지역에서 허용했던 인원수의 나머지 인원, 그러니까 49명이 될 때까지는 또 접종 완료자로만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 유념해서 손님 초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달라지는 부분은 실외 체육시설입니다. 예. 실내 체육시설은 그 어떤 규칙이 바뀌지는 않았고요. 실외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6시를 기점으로
그 전에는 4명, 6시 이후에는 2명이 경기를 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 부분이 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야구 경기를 예로 든다면 총 필요한 인원수, 선수 수가 18명인데 예. 그 해당 경기에 필요한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허용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야구는 27명까지 허용은 되는데 예. 여기서 또 유념하셔야 될 거는 종전의 기준에서 나머지 인원을 채우는 것도 접종 완료자로만 채울 수 있다. 예. 이 부분입니다. 교수님, 이게 지금 어쨌든 방향성으로 봤을 때 네. 백신 접종을 다 한 사람들을 지금 추가 인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네. 이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상 회복 그쪽과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회복으로의 본격적인 전환 이전의 앞에서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지금 방역 당국에서 일정 부분 백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경향성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4차 유행의 정점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10월 중순 정도로 보고는 있는데 예. 일단 그 뒤에 바로 11월 초가 되면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거든요. 한 예. 2주 후면.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정점이 어쩌면 10월 중순에 안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갑자기 11월 초에 급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방역 당국도 이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백신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전면적으로 이 부분을 백신 인센티브를 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상징적인 의미로 결혼식과 돌잔치 그리고 실외 체육시설을 일단 포함을 시킨 거다라고는 보고 있고 이 부분이 국민들께 지금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30만 명 정도가 백신 미접종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예. 아직까지 희망을 하시지 않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 이분들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됐을 때는 상당히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인센티브가 보다 폭넓게 적용될 거다. 그러니까 가급적 지금 단계에서 접종을 받으시라라는 시그널 차원에서 지금 이런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앞서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10월에 그 사흘 동안의 그 연휴가 있잖아요. 두 네. 번이나 있습니다. 네. 단풍철이기도 하고요. 지금 정부에서 그 단풍철에 맞는 어떤 핀셋 그 방역 대책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단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임시선별진료소 그러니까 전국 대표적인 곳에 교통요충제 17개 임시선별진료소를 그대로 10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이동을 하는 거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일단 뭐 단풍철 영향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분명히 주기는 할 건데 아주 큰 폭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방역 당국의 입장이고 저도 그렇게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군부대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어요. 40명 넘게 지금 확진 판정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발생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코로나에 취약한 시설이기도 하고 뭐 청해부대 사례도 있었고 예. 뭐 논산훈련소 사례도 있었는데 이번에 확진자가 나온 연천의 한 부대 같은 경우에는 한 간부가 지난달 중순쯤에 한 일주일 휴가를 나갔다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24일 날 복귀한 당일 PCR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음성 판정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어떤 격리 없이 일상 업무에 복귀를 했고 그런데 2차 검사를 받아봤더니 확진자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접촉했던 뭐 군부대 일원들도 굉장히 많을 테니까 전수조사를 한 800명 넘게 해봤더니 그러니까 184명에 대해서 해봤더니 확진자가 무려 46명이 나온 겁니다. 예. 그런데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밀집 민폐 시설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 46명 확진자를 봤더니 5명은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었고 그중에 41명은 2차 백신까지도 완료한 장병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돌파 감염의 또 하나의 징조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 그 군부대 같은 경우는 사실 통제가 잘 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좀 방역에 취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군부대에서 좀 특별히 더 지켜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군부대에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보면 자대에 갔을 때 그 내무반에서 생활을 할 때, 예. 그러니까 이게 군부대마다 약간의 차이는 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내무반에 들어오게 되면 마스크를 벗게 되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잘 때만 벗게 하고. 내무반에서도 착용을 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잘 때는 마스크를 벗게 되기 때문에 그중에 예. 감염원이 있을 경우에는
집단 생활이라는 특성상 분명히 어떤 집단 대규모의 확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럼 왜 돌파 감염 비율이 그러니까 부대원이 184명인데 그중에 46명이 감염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대부분이 돌파 감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5%에 해당되는 돌파 감염률을 보이고 있는데 장병들이 대개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화이자 백신의 돌파 감염률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0.34%, 0.034% 우리나라의 경우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은 그 집단 생활하는 특성상 돌파 감염이 이렇게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0.034%는 일상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예. 군부대는 집단 생활에는 특성상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추석 연휴 기간에 순창대 서울병원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에 대한 어떤 바이러스 검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어떤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돌파 감염을 높이는 변이주가 발생을 한 거냐,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유전학적인 어떤 특성 분석을 해서 지금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하고 어떤 특성이 달라졌는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집단 생활을 하게 되면 일상적인 지역사회보다는 돌파 감염률이 보다 높게 나타날 수는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대부분이 또 무증상 감염이에요. 그러니까 예. 군부대에서 발생한 돌파 감염 사례가 예. 이 상황에서는 호흡기를 통한 전파도 물론 가능성이 있지만 환경에 의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소독을 잘 주기적으로 잘 하고 환기도 잘 하고 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다고 해서 장병들을 잘 때도 마스크를 쓰게 하는 거는 상당히 이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돌파 감염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건 어쨌든 그 추가 접종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추가 접종을 하게 되면 돌파 감염률을 줄일 수는 있다라고는 보는데 지금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의 어떤 관점이 뭐냐면 예방을 아예 그러니까 예방률을 높인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위중증으로 발전하는 거를 막는 그러니까 예. 관리를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방에 포커스 그러니까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향후에 위드 코로나로 갔을 때 위중증, 그러니까 중환자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근데 실제로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위중증률이 높게 돌파 감염에서 나오는 사례들이 주로 기저질환자나 고위험군, 그러니까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부스터샷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부스터샷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 개념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위드 코로나 전환을 하게 되면 싱가포르나 이스라엘 사례를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한 10,000명 수준의 확진자로 급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위중증 비율이 2.17%인데 예. 물론 접종률이 높아지면 위중증 사례도 줄어들긴 합니다. 그래서 1%로 추산을 할 경우에도 하루에 10,000명 확진자가 나오면 그중에 100명씩 그 중환자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 병상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거다. 그러니까 이 예. 부분의 사전에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향후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을 때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는 재택 치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중환자까지 재택 치료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은 한 달여 기간 동안에 이 병상 문제,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 정비 문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속도도 그만큼 중요하겠죠. 단계적으로 낮추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좀 우려스러운 일이 있었네요.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먼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협조 안 하세요? 나가세요, 빨리. 경찰이 들이닥친 곳은 서울 대치동에 있는 지하 1층 유흥주점. 남성 접객원이 여성 고객을 상대하는 일명 호스트바입니다. 새벽 1시가 넘었지만 룸 13곳이 모두 찼고 대기 손님까지 있을 정도로 성업 중이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영업 제한 시간을 어긴 건 물론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유흥주점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어서 사실 뭐 놀랍지도 않는데 그
이번에 혐의가 어떤 혐의로 입건이 되는 거죠, 이분들은? 예, 당연하게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입니다. 이 현장을 이제 급습을 해봤더니 당연히 뭐 QR 체크 아니면 뭐 적도록 하는 뭐 명부, 뭐 채용계 전혀 구비되지 않았다는 거고 예. 이렇게 야밤에 이 영업시간 제한을 넘겨서 영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예. 지금 이 해당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이게 일명 호스트바라는 거 아닙니까? 예. 무려 64명이 적발이 됐고 새벽 1시인데도 대기 손님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해당 업소를 이용했냐 이게 그 동선이 노출이 될까봐 많은 숫자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예약 손님만 추려서 이 공간으로 또 갔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점은 지금 같은 코로나 전국에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당연히 양형에도 굉장히 좋지 않게 그러니까 과태료나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더 높은 수준의 양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 감염병 예방법이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엄중해지면서 관련 위반 사실이 있을 때 그 양정을 올리도록 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 어떤 과정 중에 협조하지 않거나 하면 굉장히 크게 처벌받을 수 있고 실제로 이 단속 과정에서 한 남성 종업원과 한 고객 여성 같은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예. 이 두 명이 공무를 집행을 방해하게 되면 이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되고 또 야간에 했다는 점 그리고 정당한 공무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최근에는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도 구속 기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좀 엄중하게 최근에 더 이 유흥업소 이용하는 그 위반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럼 좀 우울한 얘기 했으니까 기대되는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되게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미국의 제약사 머크가 지금 알약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임상 3상까지 마친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지표를 봤을 때 이 약을 투여한 집단과 아닌 집단의 비교군을 해보면 훨씬 그 치료율이 높았다는 거고 약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라서 머크사는 현재 FDA에 긴급 사용 승인도 신청할 예정 중에 있고 예. 우리나라 방역 당국 같은 경우에도 이 약을 빨리 드리기 위해서 어떤 그 의논 체계에 착수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유효한 약이 이제 시장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이게 이제 시중에 풀리게 되면 네. 코로나19 사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글쎄 아직까지 임상 3상이 완벽하게 마무리된 게 아니고 지금 결과는 중간 결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효능이나 안전성 부분은 추후 좀 검증을 더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일단은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그 경증 환자에 대한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아무래도 향후에 위드 코로나를 가면 재택 치료를 했을 때 이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알약 형태가 상당히 유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은 될 거다. 근데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은 기본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돌파 감염이든 나머지 백신 미접종 상태에 있는 분들이 감염됐을 때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 머크사의 볼루피라비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로 개발된 게 아니고 예. 원래 베네수엘라 말 뇌염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검증이 됐었거든요. 그 예. 위에 다양한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에 대한 임상 시험을 먼저 진행을 했었는데 당시에 문제점 중에 하나로 언급됐던 게 벌스트 디펙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신생아에 있어서 기형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잠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치료제들 머크뿐만 아니라 화이자도 그렇고 로슈도 그렇고 대표적인 이런 치료제 개발 단계가 원래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굉장히 단축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검증이 좀 필요하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170만 명에 대한 선구매를, 그러니까 FDA의 승인을 받을 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선구매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하고 내년까지 합쳐서 한 3만 8천 명 정도 선구매를 할 걸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물론 앞서 말씀드린 안전성 문제가 일부 있긴 합니다만 선구매, 구매 물량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로 승인이 된 이후에는 각국에서 또 수요가 급증할 거로 예상이 되는 만큼 아마 구매 물량을 조금 더 확대를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게 지금 승인 과정을 네. 마냥 낙관할 상황은 아닌 건가요? 아닌 거죠. 보통은 우리가 치료제 하나를 개발을 할 때 한 10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이걸 단축해가지고 뭐 1, 2년 요 사이에 개발을 하다 보니까 효능도 효능이지만 안전성 부분이 확실하게 검증은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앞서 말씀 벌스 디펙트, 그러니까 신생아 어떤 기형 문제는 동물 모델에서 확인이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임상 시험
임상시험에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예. 임상시험 그 대상자 수가 제한적으로 설정이 되다 보니까 향후에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용을 했을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는 실제로 장담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성 검증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FDA도 반드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